가슴을 울릴 진실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바닥에서 금난상단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전국 8도의 무라가 모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어 성인이라 칭송받던 상단주 서른학.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루아침에 영모라는 날조된 죄명을 뒤집어쓰고 상단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어린 서량의 절규 뒤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딸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향아, 절대 잊지 마라. 우리를 배신한 자의 엄지에는 붉은 옷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이 장부와 내 코를 믿고 살아남거라. 그날 이후 한양 최고의 규수였던 서량은 눈먼 어머니를 모시는 거리의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모르는 비밀이 있었지요. 사실 서량은 눈이 보였습니다. 다만 원수의 눈을 피하기 위해 10년째 눈을 감고 앞 못 보는 봉사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대신 코와 귀가 열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돈 냄새, 사람의 목소리에 섞인 거짓말, 그리고 1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붉은 옥반지의 주인에 대한 단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량의 낡은 초가집으로 기름기 벌르르한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 대대로 천석군이라 불리지만 지금은 원인 모를 저주에 걸려 대가 끊기기 일보 직전인 그 집에서 혼담이 들어온 것이지요. 중매쟁이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고 딱하기도 하지. 그 집 아드님이 기골은 장대한데 사내 구실을 전혀 못하는 고자라지. 뭐야 오죽하면 앞 못 보는 자네한테까지 차례가 왔겠나? 그래도 그 집에 시집만 가면 자네 어머니 약값은 평생 걱정 없다네. 서량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 바로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상단을 집어삼킨 그 원수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깊은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서량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집에 가겠습니다. 눈먼 봉사며느리가 되어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를 누가 죽였는지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서량은 붉은 연지 곤지를 찍고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엔 비단 수건 대신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날카로운 은비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마가 안동 김씨 저택의 대문을 넘는 순간 서량의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꽃향기도 음식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살을 썩게 만드는 은밀한 독초의 향기였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하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내린 서량은 눈을 감은 채 주변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쯧쯧. 저 예쁜 처자가 돈 때문에 고자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조용히 해. 안주인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하인들의 수군거림 너머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집의 실권자이자 서량의 시아버지가 될 김대감의 발소리였습니다. 서량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부족한 계집이 인사를 올립니다. 김대감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눈은 비록 보이지 않으나 심성이 곱다 하니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데 정성을 다하거라. 비록 내 아들이 몸이 좋지 않으나 며느리 내가 잘 보살펴야 할 것이다. 김대감이 서량의 어깨를 토닥이는 순간 서량은 전율했습니다. 서량의 코가 기억하는 그 냄새, 그리고 그녀의 손등에 닿은 차갑고 딱딱한 감촉. 그것은 분명 1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끼고 있던 붉은 옥반지였습니다. 원수의 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서량. 이제 그녀는 밤마다 눈을 뜨고 이 거대한 저택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방으로 안내된 서량은 술 기운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편 명진을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에 구실 못하는 고자라 비웃었지만 명진의 맥을 짚어본 서량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고자가 아니야. 누군가 매일같이 아주 적은 양의 독을 먹여 몸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야. 서량은 남편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살리고 이 집안의 가면을 벗겨버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눈먼 며느리의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촛불을 끈 서량이 어둠 속에서 번뜩 눈을 뜨는 순간 만석군 집안을 뒤덮은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만석군 김대감의 저택, 그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서 서량의 진짜 삶은 남들이 모두 잠든 자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지팡이의 의지에 마당을 더듬던 눈먼 며느리였지만 달빛조차 숨어버린 한밤중이 되면 그녀의 눈은 원수의 심장을 꿰뚫을 듯 서슬퍼런 빛을 내뿜었지요. 서량은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와 행랑채와 곡간, 주위를 고양이처럼 누볐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가르침대로 사람의 입은 거짓을 말해도 물건의 궤적은 결코 진실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서량이 주목한 것은 남편 명진의 방으로 매일 아침 배달되는 보약 사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기운이 없어 산에 구실을 못한다고 비웃었지만 서량의 예리한 코는 그 짙은 한약 냄새 속에 숨겨진 비릿한 독초의 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근육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만다라화의 뿌리였습니다. 서량은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그의 손톱 밑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푸르스름한 도끼가 이미 혈관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요. 서방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당신을 고자로 만든 것은 하늘의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입니다. 서량은 품속에 숨겨온 은비녀 끝으로 남편의 손가락 끝을 살짝 찔러 검붉은 피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해독 비방을 담은 맑은 물을 그의 입술에 적셔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에서의 생존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김대감의 총애를 믿고 기세등등하게 굴던 행랑아범과 곡간지기들은 눈먼 새댁을 대놓고 무시하며 발길질을 하거나 그녀의 앞길에 일부러 물을 뿌려 넘어뜨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님은 눈이 머셔서 이 좋은 비단도 못 보시니 참으로 안타깝구려. 행랑아범의 비아냥거림에 서량은 바닥을 더듬으며 가련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행랑아범의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꾸러미의 모양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서량은 일부러 그가 넘겨준 찻잔을 엎지르며 그의 소매에 묻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곳간에 있어야 할 귀한 포목이 아니라 장터 뒷골목 술집에서나 나는 젖을 독주의 냄새였습니다. 이 집안의 하인들이 주인의 눈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서량의 위기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김대감의 먼 친척이자 가문의 재산을 노리던 팔득이 서량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서량이 정말 눈이 먼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눈앞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거나 밤중에 몰래 방에 숨어들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팔득은 서량을 연못가로 불러내어 뒤에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어이쿠, 조심하셔야지. 눈이 안 보이니 이런 위험한 곳엔 오지 말아야지 않겠나? 연못으로 떨어지기 직전 서량의 온 신경은 곤두섰습니다. 눈을 뜨고 피하고 싶은 본능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속에서 숨이 가빠오는 와중에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끝이다. 원수의 목을 따기 전까진 나는 결코 눈을 뜨지 않는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서량을 구해낸 것은 집안의 최고령 노복인 억새 노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으며 구경만 할 때 유일하게 밧줄을 던진 이였지요. 젖은 몸을 떨며 방으로 돌아온 서량에게 억새 노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기씨,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 노인이 비록 눈은 침침해도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면 그 마음의 깊이를 압니다. 애기씨의 발걸음은 눈먼 봉사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 큰 짐을 짊어진 장수의 그것입니다. 서량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의 연기가 이 노인 앞에서 들통난 것일까? 서량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에서 서량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르던 상단의 충직한 일꾼이었던 억새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억새 아저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금난상단의 서량입니다. 그 한마디에 억새 노인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살아계셨군요. 주인님을 배신하고 이 집안을 일으킨 저 악마들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서량은 노인의 입을 막으며 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첫 번째 아군이 생겼습니다. 억새는 서량에게 김대감이 밤마다 서재 지하 비밀 창고에 무엇을 감추는지, 그리고 매달 보름이면 찾아오는 붉은 옥반지를 낀 의문의 사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건넸습니다. 서량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이 썩어 빠진 만석군 가문의 뿌리를 뒤흔들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멍청한 표정으로 하인들의 비웃음을 견뎠지만 밤에는 억새가 가져다 준 가문의 장부를 암기하며 탈세와 비리의 증거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특히 김대감이 나라에 바쳐야 할 진상품을 빼돌려 일본 상인들과 밀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문을 한 번에 멸문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였습니다. 아버님이 쌓아 올린 이 성벽이 얼마나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지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시집 온 지 한 달 서량의 해독 덕분에 남편 명진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범인에게는 경계의 신호였습니다. 명진이 정신을 차리면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까 두려워한 팔득과 하인들은 더 강력한 독을 준비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서량은 명진에게 배달된 보약사발에서 평소보다 몇 배는 강한 비소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방님, 드시지 마십시오. 서량의 대사에 명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당신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오? 명진의 질문에 서량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5분의 긴 긴장감이 저택의 공기를 짓누르는 가운데 서량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남편을 믿고 정체를 밝힐 것인가, 아니면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갈 것인가. 만석군 집안의 비밀이 폭로되기 직전 저 멀리 사랑채에서 김대감의 노호 소리가 들려오며 저택은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몰아친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거세고 날카로웠습니다. 시아버지 김대감이 일본 상인들과 밀거래를 하던 장부가 가짜로 뒤바뀌어 관아에 투서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채는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포교들과 이를 수습하려는 김대감의 비명 섞인 호통으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평소 아부하던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고 곳간에 쌀은 하인들의 도둑질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뒷방으로 물러나 탕약을 들이키며 신세 한탄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서량은 더욱 철저하게 눈먼 봉사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소란스러운 사랑채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인들은 이 판국의 눈먼 며느리가 어딜 돌아다니냐며 거칠게 밀쳤지만 서량은 비틀거리면서도 그들의 옷자락에서 나는 냄새와 그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의 파편을 수집했습니다. 서량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을 사지로 몰아넣은 투서의 배후에 팔득이 있다는 사실을요. 팔득은 김대감이 영모로 몰려 가산이 정몰되기 전 가문의 보물들을 빼돌려 일본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서량은 시아버지 김대감의 방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대감이 장부를 뒤지며 밭은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그놈들이 장부를 빼돌린 게 분명한데. 서량은 문 밖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일부러 문고리를 헛손질하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서량이옵니다. 방 안에서 타는 냄새가 너무 고약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사옵니다. 혹 아버님께서 귀한 종이를 태우시는 것이옵니까? 김대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 게 향기는 어찌 맡는다는 말이냐? 썩 물러가거라. 지금 내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량은 물러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상단의 회계 비방을 떠올리며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상단의 향기가 나는 종이는 불에 태우면 매운 연기가 나고 물에 적시면 푸른 글씨가 돋아난다 하던데 아버님 방에서 나는 냄새는 사악한 자가 가짜로 만든 기름 냄새이옵니다. 진짜 장부는 아마도 아버님이 가장 아끼시는 연못가 수련 및 돌틈에 숨겨져 있을 것이옵니다. 오늘 낮 곡간지기의 신발에서 연못 흙냄새가 진하게 났사옵니다. 김대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먼 며느리가 내뱉는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김대감은 반신반의하며 억새를 시켜 연못가를 뒤지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수색 끝에 찾아낸 것은 팔득이 빼돌렸던 진짜 밀거래 장부와 그가 일본 상인들과 맺은 은밀한 계약서였습니다. 김대감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확인하며 서량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량아, 너는 앞도 보이지 않으면서 어찌 그 장부의 위치를 안단 말이냐? 서량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가련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눈이 먼 대신 소리와 냄새로 세상을 봅니다. 팔득 어르신의 가죽신 소리가 유독 연못가에서 멈추었고 그곳에서 아버님이 아끼시던 서책의 먹취가 진하게 풍겼사옵니다. 하늘이 우리 가문을 돕는 모양이옵니다. 이 사건으로 서량은 김대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이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서량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서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저주가 풀린다며 곳간의 열쇠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청했습니다. 김대감은 기꺼이 열쇠 꾸러미를 내주었지요. 서량은 눈먼 안주인으로서 하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녀는 지팡이 끝으로 마당의 흙을 꾹 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의 심장 소리는 들을 수 있지. 지금부터 곳간에서 쌀 한 톨이라도 몰래 가져가는 자는 그 손가락을 내 비녀 끝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서량의 단호함에 하인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특히 팔득과 내통하던 곡간지기는 서량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요. 서량은 그를 용서하는 척하며 자신의 첩자로 포섭했습니다. 이제 가문의 돈줄은 서량의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량은 빼돌려진 재산들을 다시 회수하여 비밀리에 금난상단의 옛 동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억세를 통해 전달된 서량의 자금은 뿔뿔이 흩어졌던 서른학 상단의 상인들을 하나둘 결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살아계신다. 안동 김씨놈들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고 계신다. 상인들 사이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한편 남편 명진의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서량이 매일 밤 놓아주는 은침과 해독제로 명진은 드디어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진은 밤마다 자신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는 서량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부인, 내가 이토록 무능하여 당신에게 이런 짐을 지우는구려. 당신이 정말 눈이 보이는지 아니면 신령님이 도우시는 것인지 나는 이제 상관없소. 오직 당신을 지키는 남자가 되겠소. 명진은 서량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고자로 위장되어 죽어가던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다시 칼을 잡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량의 비범함에 감탄하면서도 혹시나 그녀가 서른학의 딸이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김대감은 서량을 시험하기 위해 금난상단의 유품인 매화 도자기를 가져왔습니다. 서량아, 이것은 아주 귀한 물건이다. 내가 한번 만져보고 이 가치를 말해보거라. 그것은 서량의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서량의 태어난 날을 기념해 만든 도자기였습니다. 서량은 떨리는 손으로 도자기의 매끄러운 곡선을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매화 무늬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온기처럼 느껴져 목구멍까지 울음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도자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도자기는 아주 차갑고 슬픈 소리가 납니다. 주인을 잃고 떠도는 영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옵니다. 김대감은 그 대답에 소름이 돋아 도자기를 치워버렸습니다. 서량은 승리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원수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이제 15분의 긴 시간이 지나며 서량은 안동 김씨 가문의 실질적인 안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팔득은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서량의 친정 어머니를 납치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눈먼 며느리의 유일한 약점은 그 눈먼 애입니다. 그녀를 잡으면 서량이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알 수 있겠지. 팔득의 비열한 웃음이 저택 뒷마당을 채울 때 서량은 이미 억세와 명진을 시켜 반격의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함 속에 긴장감만이 감도는 밤. 서량은 이제 지팡이를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엔 10년 전 아버지가 주신 비단 장부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입술에선 서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님, 이제 곧 제가 누군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버님의 세상이 무너진 뒤일 것입니다. 안동 김씨 가문이 안주인 자리를 꿰차고 곳간 열쇠를 손에 쥐었지만 서량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권력은 가질수록 적을 만드는 법이고 비밀은 깊어질수록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쫓겨날 위기에 처한 팔득은 이제 쥐새끼처럼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먼 계집,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장부를 찾고 독을 알아낸다? 이건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하지만 그 애미를 앞세우면 그 독한 입도 열리게 될 터. 팔득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진 채 탐욕과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sak풍이 매섭게 몰아치던 보름밤이었습니다. 서량은 남편 명진의 해독을 위해 비밀리에 약초를 다리고 있었지요. 그때 억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아,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산 너머 초가집에 계시던 마님께서 괴한들에게 납치되셨습니다. 서량의 손에 들려있던 약사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잃고 유일하게 남은 삶의 기둥이었던 어머니, 그 눈먼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서량의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팔득은 대담하게도 서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정오 마을 뒷산 절벽 끝 사당으로 혼자 오너라. 지팡이도 짚지 말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말고 오직 너의 그 먼 눈으로 찾아오너라. 만약 조금이라도 눈이 보이는 기색이 있거나 사람을 대동하면 내 애미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서량이 눈이 보인다는 것을 증명해서 김대감에게 고발하려는 팔득의 마지막 발악이었지요. 만약 서량이 지팡이 없이 험한 산길을 무사히 찾아가면 눈이 보인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찾아가지 못하면 어머니가 죽게 될 처지였습니다. 서량은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명진은 칼자루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소. 저런 비열한 놈의 협박에 놀아나선 안 돼요. 하지만 서량은 남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차가운 손을 겹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이건 제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팔득은 지금 제 눈이 아니라 제 진심을 시험하고 있어요. 서방님은 제가 없는 사이 이 저택의 뒤편, 김대감이 숨겨둔 진짜 영모의 증거를 찾아내십시오. 어머니는 제가 반드시 살려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량은 지팡이도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인들은 담장 너머로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세상에, 저 눈먼 새댁이 정말 혼자 산에 간단 말인가? 서량은 일부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옷자락이 찢기면서도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앞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은 철저하게 빛을 잃은 봉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억새를 통해 산길의 지형을 미리 암기하고 바람의 방향과 물소리로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득은 산 중턱 나무 뒤에 숨어 활을 겨누며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면 된다. 내가 정말 봉사라면 저 절벽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떨어지겠지. 팔득은 서량이 절벽 근처에 다다르자 일부러 큰 돌을 굴려 소리를 냈습니다. 우르르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서량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서량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공을 더듬으며 가련하게 외쳤습니다. 누구 없느냐?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팔득 어르신, 제발 우리 어머니만은 살려주셔요. 절벽 끝 사당, 그곳엔 눈먼 어머니가 입이 막힌 채 묶여 있었습니다. 팔득은 서량의 바로 코앞까지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칼날의 서늘한 기운이 서량의 속눈썹에 닿을 듯 했습니다. 이래도 눈을 안 떠? 이래도. 팔득은 칼끝으로 서량의 눈꺼풀 위를 살짝 긋기까지 했습니다. 핏방울이 서량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량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팔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돈이 필요하시면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어머니만은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묶여있는 사당 안에서 화약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팔득은 이미 사당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에게 내 정체를 밝히는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너희 모녀가 여기서 불타 죽으면 모든 재산은 다시 내 차지가 될 테니까. 팔득이 횃불을 던지려는 찰나 서량의 귀에 낮고 묵직한 호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진과 억새가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다는 신호였지요. 서량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팔득의 손목을 은비녀로 정확히 찔렀습니다. 아! 팔득이 비명을 지르며 횃불을 떨어뜨렸고 서량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어머니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량이. 이제 눈을 뜨셔요. 10년 만에 어머니를 가슴에 안은 서량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팔득이 매수한 자객들이 사당을 포위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명진이 이끄는 상단의 호위 무사들이 나타나 자객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은 팔득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건드린 죄, 그리고 우리 가문의 재산을 축내고 아버님을 눈멀게 한 죄,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팔득은 사색이 되어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서량은 바닥에 떨어진 팔득의 비밀 서신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팔득이 김대감을 배신하고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음모뿐만 아니라 김대감이 10년 전 서른학 상단을 배신했던 결정적인 증거인 밀약서의 행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량은 불타오르는 사당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했고 남편을 얻었으며 이제 원수의 심장부로 들어갈 진짜 칼자루를 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이미 팔득의 실패를 예감하고 저택 전체를 무장한 사병들로 채우고 서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산을 오를 때보다 더 험난한 사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안동 김씨 저택의 대문은 거대한 무덤처럼 입을 벌린 채 서량을 압박했습니다. 서량은 이제 지팡이를 부러뜨려 던져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안동 김씨 저택의 대문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채 서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이 사당에서의 사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서량의 옷자락은 이미 흙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녀의 발걸음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지내야 했던 증오와 분노가 이제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택 마당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공기가 서량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김대감이 고용한 수십 명의 사병들이 횃불을 밝힌 채 마당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그 중심엔 이 집안의 주인 김대감이 의자에 앉아 서슬퍼런 눈빛으로 서량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먼 며느리가 지팡이도 없이 제 발로 산을 내려와 집까지 찾아오다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구나.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앞 못 보는 척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냐? 김대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를 울리는 위엄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량은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자신의 몸 일부와 같았던 대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지팡이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챙강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인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마님이 지팡이를 버리셨어. 정말 눈이 보이시는 건가?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서량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량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김대감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차갑고도 맑은 눈동자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번뜩 눈을 떴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쳐 이글거렸습니다. 아버님, 아니. 우리 아버지를 배신하고 상단을 집어삼킨 살인자 김준태. 이제야 내 눈을 똑바로 보여드리는구려. 10년 전 불타는 금난상단 마당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이 빨간 옥반지를 만지작거리던 당신의 그 추악한 미소를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소.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대감은 예상치 못한 서량의 정체 폭로에 잠시 당황한 듯 어깨를 파르르 떨었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서른하게 딸답구나. 그 독한 눈빛이 제 아비를 쏙 빼닮았어. 하지만 눈을 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여긴 내 저택이고 이 사병들은 내 명령 하나에 내 목을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역적의 딸이 감히 이 가문에 숨어들어 안주인 행세를 했으니 오늘 그 죄를 물어 여기서 죽여도 나라에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대감이 손을 들어 사병들에게 신호를 보내려던 찰나 서량이 품속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죽이려거든 이 장부부터 보시는 게 어떠냐? 당신이 일본 밀무역상들과 결탁해 나라의 진상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중앙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뿌린 모든 내역이 적힌 진짜 밀거래 장부다. 당신이 연못 밑에 숨겨둔 줄 알았던 가짜 장부 대신 내가 하인들의 손을 빌려 찾아낸 이 기록들이 관하로 넘어가면 당신은 단순히 살인자가 아니라 대역죄인이 되어 구족이 멸하게 될 것이다. 사병들이 멈칫했습니다. 나라의 군법이 엄한 시절 대역죄인의 하수인으로 몰리는 것은 그들에게도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대감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찌, 내까지 눈먼 계집이 그 장부의 가치를 어찌 안단 말이냐? 서량은 차갑게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는 금난상단의 주인 서른학의 딸이다. 당신이 옥반지를 돌리며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 나는 눈을 감고 당신의 죄악이 쌓이는 소리를 들었다. 하인들이 빼돌린 비단 한 필, 당신이 서재 지하에서 나누던 은밀한 거래의 속삭임. 내 귀와 코는 이미 당신의 모든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할 준비를 마쳤단 말이다. 그때 저택 뒤편에서 웅장한 함성과 함께 또 다른 무리가 마당을 덮쳤습니다. 바로 남편 명진과 억쇠, 그리고 서량이 비밀리에 결집시켰던 옛 금난상단의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명진은 이미 건강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손에 예리한 검을 쥐고 있었습니다. 명진의 등장에 김대감은 경악했습니다. 명진아, 내가 어찌, 너는 분명 독에 취해 죽어가고 있었거늘. 명진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칼끝을 겨누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제게 매일 아침 건네던 그 보약이 사실은 제 사지를 굳게 만드는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고자로 만들어서라도 당신의 추악한 비밀을 지키려 하셨습니까? 하지만 제 아내 서량이 그 독을 닦아내고 제 영혼을 깨웠습니다. 이제 저는 안동 김씨의 아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공의를 지키는 한 사내로 아버님을 심판하려 합니다. 김대감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들을 베어라. 저놈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못들 하느냐? 하지만 사병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서량이 미리 억새를 통해
사병들에게 김대감의 몰락은 정해졌으니 투항하는 자는 살려주겠다는 전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둘 사병들이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당에 남은 것은 김대감과 팔득, 그리고 몇몇 충성스러운 자객들 뿐이었습니다. 팔득은 겁에 질려 김대감의 뒤로 숨으며 비굴하게 외쳤습니다. 대감님, 어서 저들을 처치하십시오. 저 계집의 혀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서량은 은비녀를 손에 꽉 쥐고 팔득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밀고하고 어머니를 납치했던 그 팔득의 목을 향해 서량의 분노가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팔득은 서량의 은비녀의 어깨를 찔려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서량은 쓰러진 팔득을 굽어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을 가치도 없다. 평생 관아의 지하 감옥에서 내가 배신한 사람들의 곡소리를 들으며 썩어가는 것이 내 운명이다. 이어 서량은 다시 김대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김대감은 발악하며 서재로 도망치려 했으나 억새와 무사들이 이미 길을 막아섰습니다. 서량은 김대감의 손가락에 끼워진 붉은 옥반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반지는 원래 우리 어머니의 정혼 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빼앗은 그 피 묻은 반지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우리 부모님과 배신당한 모든 이들에게 사죄하시오.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빼내려 했으나 마치 저주라도 걸린 듯 반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택 대문이 다시 한번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서량이 미리 연락을 취했던 암행어사와 관군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외침과 함께 마당은 정의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암행어사는 서량이 바친 장부와 밀약서를 확인한 뒤 준엄하게 호령했습니다. 안동 김씨 김준태는 들어라. 너는 사리사욕을 위해 천인공노할 밀무역을 일삼고 충직한 상인을 모함하여 살해했으며 자식의 몸까지 망가뜨린 죄를 지었다. 나라의 법으로 너의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당장 압송하여 중죄로 다스리노라. 김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천석군의 탑이 고작 눈먼 며느리라 무시했던 계집의 손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관군들이 김대감의 결박을 채우는 동안 서량은 명진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원통함이 이제야 씻겨 내려갑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하늘 아래 안동 김씨의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진실의 빛 앞에 낱낱이 파헤쳐진 죄악의 잔해로 남았습니다. 서량은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향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정말 눈을 뜨고 세상을 보거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기특하게 보고 계실 게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이제 서량을 향해 진심 어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마님을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서량은 그들을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제 죄는 사라졌으니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독취가 진동하는 곳이 아닌 사람 냄새 나는 금난의 집으로 만들 것입니다. 안동 김씨 저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대지 위를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맞이한 그의 봄의 아침은 유난히도 매화 향기가 짙었지요. 관군들에게 끌려가는 김대감의 뒷모습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탐욕에 찌든 한 노인의 초라한 잔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던 붉은 옥반지를 억지로 빼내려다 손가락 끝에 상처를 입었고 그 붉은 핏방울은 그가 10년 전 흘리게 했던 수많은 이들의 눈물처럼 돌바닥을 적셨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참혹하고도 준엄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팔득은 관아의 혹독한 문촉 끝에 모든 죄를 자백했고 전라도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 평생 갯벌을 일구며 살게 되었습니다. 비단옷만 걸치던 그의 살갗은 거친 바닷바람에 갈라졌고 그가 그토록 탐냈던 금화 대신 매일같이 짠물 뺀 보리밥 한 덩이를 얻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으니 이보다 더 공평한 천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대감 역시 대역죄로 다스려져 가산이 정몰되었고 그가 숨겨둔 비밀 창고의 재물들은 모두 주인을 잃고 가난한 백성들의 혈비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인과응보의 산 교육이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량은 시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하는 의미로 정몰된 재산 중 상단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마을의 병약한 노인들과 고아들을 위한 금난 약방을 세우는데 쾌척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먼 봉사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마을길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흙을 밟으며 백성들의 아픔을 가까이서 듣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서량이 지나는 길목마다 사람들은 이제 비웃음이 아닌 존경의 눈길로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이름은 지혜로운 안주인의 대명사가 되어 이웃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남편 명진의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치료로 몸을 회복한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는 안동 김씨의 화려한 족보 대신 아내의 성을 딴 설가 상단의 행수가 되어 서량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명진은 가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할 수 있는 마음의 눈 말이요. 내 남은 생은 당신이 닦아놓은 이 아름다운 길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겠소.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량의 어머니 역시 시력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딸이 되찾아준 명예와 평화 덕분에 노년을 보석처럼 소박하고 단단하게 가꾸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약방 한 구석에서 직접 약초를 다듬으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보배라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탐욕에 가려진 마음의 장님이라네. 우리 딸이 보여준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치유였어. 어머니의 인자한 목소리는 약방의 약초 향기와 어우러져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안동 김씨의 저택이었던 그곳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향기로운 금난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량은 그곳에서 아버지가 남긴 상단의 회계 비방과 의술을 집대성한 책을 펴냈고 가난한 보부상들의 자식들을 모아 긁어 상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장사꾼의 최고의 자산은 금전이 아니라 사람의 신용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버리는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마련이다. 서량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조선 팔도를 누비는 정직한 상인들이 되어 나라의 경제를 튼튼히 지탱하는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서량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초겨울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량은 장성한 자식들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남겨주셨던 그 붉은 옥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피비린내 나는 증오의 유물이 아니라 시련을 견뎌내고 맺은 결실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반지를 보거라. 이것은 한때 우리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의 손에 있었으나 이제는 진실을 밝힌 승리의 증표가 되었단다. 너희도 살아가며 큰 풍파를 만나거든 절망하지 말고 너희 내면의 빛을 믿으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진실이 가장 무거운 법이란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머리를 숙이며 그 숭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지만 서량이 남긴 온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동 김씨의 고자, 남편과 눈먼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소문으로 시작된 이 기구한 인연은 결국 진정한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가리켜 저주받은 가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백성들의 숨통을 틔워준 은혜의 집이라 부르며 대를 이어 칭송하고 있지요. 서량은 죽는 순간까지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향기가 진동하는 집을 만들겠다던 그 약속 말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김대감과 팔뚝 같은 존재들이 앞길을 막아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량의 인내와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장 눈앞의 억울함에 눈을 뜨고 소리치기보다 때로는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때를 기다리는 그 결연한 의지를 말입니다. 진실은 결국 새벽 이슬처럼 맑게 맺히고 거짓은 정오의 안개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서량의 비녀처럼 날카로운 지혜와 명진의 칼처럼 단단한 용기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을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제 금난당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평화로운 정막이 찾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평안과 행복의 씨앗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눈먼 며느리의 파란만장한 대서사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빛나는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의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휴식과 함께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먼 며느리의 위대한 반격,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